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프리한 쉽고 여름 특집에도 단골처럼 등장했던 소재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끔찍한 마음의 복수, 바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종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대가 저주받길 바라며 부두 인형을 찌르는 모습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저주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거야? 아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저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또? 증오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부두 인형에게 저주를 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저주가 행해지는 효과는 없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부두 인형을 찌르는 행동만으로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행복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본인 마음이 좋아진다고. 그렇습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의 데이비드 체스터와 네이션 디월 연구팀은 156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에세이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A그룹 에세이엔 긍정적 피드백을, B그룹 에세이엔 내가 읽은 최악의 수필이라며 악평을 퍼부었는데요. 부정적 피드백을 들은 B그룹에겐 부두 인형에 핀을 꽂아 저주하도록 실험. 이후에 두 그룹의 감정을 측정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두 그룹의 행복 지수는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잉? 그 인형에 저주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네.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주도 나름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네. 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푼 거니까. 상대를 향한 직접적인 복수가 아니라 단순히 인형을 향한 저주 행위가 일종의 화풀이가 되면서 기분이 나아진 건데요. 다만 저주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 체스터는 왜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지 이해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복수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수는 인류에게 해를 끼치는 원인이라며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돌보길 권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연구 결과 다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그냥 샌드백 치거나 그렇죠. 열심히 뛰거나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더 잘 되시면 최고의 복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자님들 이렇게 좀 손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손금 좀 봐주십니까? 자, 정확하게 지금 정지화면 저희가 좀 포착을 하겠습니다. 네네. 정지하면 하세요. 예. 자, 오, 약간 한 기자님은 검지가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 기자님이 제일 약지가 좀 상대적으로 길고 저는 뭐 약간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거 왠지 중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재 길이가 이 약재 길이가 남자의 그것을 상징합니다. 뭐를 상징? 오늘 얘기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데? 네, 그거 그거가 뭐야? 급소. 그 명체? 명체가 명치미나? 요 이 두 번째 손가락 이 검지보다 네 번째 손가락 약지가 길수록 음경의 길이가 더 긴 겁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검지와 약지가 비슷한 한 기자님은 한 기자님은 좀 악력도 부족하시고 야, 오늘 여러 가지로 안 좋네. 제가 비뇨기과 원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약지와 검지 길이의 비와 음경 길이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측정해 본 결과 너무 정확했습니다. 아니 야, 근데 이게 공식이 있다고? 자, 기자님들 이제 뭐 인증이 됐으니까 이제 아, 이거-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니 난 진작에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아니, 저는 예.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니 그게 나왔다고. 아니라 그만 올려 더 올라왔어. 박사님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박사님 아니냐? 아니 자꾸 잠깐. 자꾸 기울어지고 아니 있어. 중지보다 긴데 이거? 중지보다 길어.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 저 점점 길어지고 아, 있어요. 뭐야, 왜 꼬부려요? 점점 길어지고 검지를. 있어. 검지를 아, 접지 뭐 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검지 접지 마. 검지 펴. 약지 확실히 긴 것 같아. 둘 다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자 2011년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남성 144명을 대상으로 손가락 길이와 음경 길이를 비교 측정해 팩트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자 음경 길이에 대한 공식까지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자 이 숫자와 요 길이 대응해 가지고 요 플러스를 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집에서 실측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201 곱하기. 에, 아니, 근데 대체 왜 손가락 길이하고 음경 길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왜 화가 좀 난 불만이 거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 화가 난 겁니까? 화가 많이 났는데요? 아니야, 화라니. 아유, 과학적인데. 검지가 진짜 길었거든요. 자, 학계에서는 태아기적 남성 호르몬이 남성 생식기관의 발생 및 형성뿐만 아니라 손가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학설이 통용되는데요. 실제로 태아 시절 자궁에서 남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약지가 더 길어진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이 남성성이 이 약지의 길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건 사실 코가 크면 이제 그쪽도 크다라는 속설인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코는 또 코와 아니야? 엄경의 길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남자의 엄경 길이가 궁금하시면은 손가락을 보여달라 하셔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이 긴 것이 확인이 되시면은 바로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아, 나 장갑 쓰고 다니는 줄. 짜증난데. 코는 안경에 붙어 있는 그 코처럼 크신데 뭐 쓸모없는 속설이에요. 아, 진짜 코가 왜 쓸모없는 거야. 강아지와 함께 나만 없어 고양이를 외치게 만들며 반려동물로 큰 사랑을 받는 고양이. 고양이들은 강아지와 다르게 도도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흔히 사람들을 집사로 부려먹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의 궁금증이 있죠. 거미, 야, 간식 준다고. 잠깐만. 야, 애타게 불러도 무시당하기 일쑤. 과연 고양이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아는데 귀찮아서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 여동생도 고양이를 2마리 키웠었거든요. 근데 정말 자주 갔었는데도 네. 이렇게 막 불러도 잘 살갑진 오지- 않죠? 네, 살갑진 않고 많은 집사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고양이들의 비밀, 과학자들이 해결했습니다. 오. 고양이들이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는 이유. 피곤하고 귀찮다. 정말 귀찮아서가 맞았습니다. 2019년 도쿄대 연구팀은 총 78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먼저 고양이에게 이름과 비슷한 길이의 4단어를 동일한 속도와 발음으로 들려줬습니다. 오호. アルバイトコカ・コーラバイオリン 처음에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반응을 하는 듯 했지만 갈수록 고양이들은 흥미를 잃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ベビーボーイ 오! 오! 알고 네, 있었네, 자식들이. 저 알긴 안 하는구나. 야, 그동안 그냥 일부러 무시한 거였어? 고양이는 적극적으로 반응,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 등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경우 자기 이름을 다른 단어나 다른 고양이 이름과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동물 행동학자 아치코 사이토에 따르면 고양이들이 자기 이름에 반응하는 건 이름을 불린 뒤 먹이 주기, 쓰다듬기 같은 좋은 기억과 병원 가기, 목욕하기 등 싫은 기억이 연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 인간과 소통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싶을 때만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군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 집도 내 집이고. 그러니까. 예. 그동안 좀 의도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만 있었는데 이게 실험을 통해 확인 사살됐네요. 네. 고양이들이 참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특이한 행동도 하고 신비한 존재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고양이 액체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아무데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되게 좁은데 그것도 들어가 있어. 병 같은 데만 그냥 병 모양으로 돼 있고. 병이 입구가 좁은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는 그거. 거예요. 그래서 꽉 차면 고양이가 병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액체설이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해요. 액체설이 어. 있죠. 자, 인류 최고의 난제 중 하나죠.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자, 과연 여사친과 남사친, 이 남녀 사이에 우정은 존재할 것인지.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한 이거 해결되지 않을 난제인데요.
두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웃긴 게 좀 어릴 때는 안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네. 나이 드니까 존재합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저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의 이 엄청난 난제도 과학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허. 캐나다의 명문 국립대 빅토리아 대학의 심리학과 연구팀은 약 1,900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험을 진행. 2021년 발표한 사회심리학 및 성격과학 논문 친구에서 연인 사이가 로맨스로 가는 길에 따르면요. 인종, 연령, 교육 수준 등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약 66%의 연인이 친구 사이에서 시작됐고요. 이들 대부분이 영화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로맨스보다 친구 같은 친밀한 사람과의 만남이 더 좋아요. 라고 밝혔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친구에서 연인이 된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 결과 처음에는 사귈 목적이 전혀 없이 그저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평균 22개월을 지낸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데요. 그리고 연구진들은 연구를 통해 친구에서 부부가 된 실험 참가자 대부분이 야, 집에 빨리 들어가고 도착하면 전화해. 근데 너 지금 누구랑 있냐? 친구였던 시절 친구와 연인 사이의 경계가 애매모호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죠. 남사친 여사친인데 누구랑 뭐 소개팅을 했다거나 누구 어느 오빠를 만났다 그러면 괜히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우정, 사랑.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트레스, 불면증 등으로 매일 밤잠을 뒤척이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불 바스락거리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같은 아주 작은 소음도 거슬릴 때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 하나만 있으면 꿀잠 보장. 아주 푹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ASMR 같은 건가요? 저희 세 기자 중에 안타깝게도 전 기자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또? 와, 나 이거 알 것 같다. 뭐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의 코 고는 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잠을 깨우죠. 정 기자님은 지금은 불가능한 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 그건 바로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입니다. 그걸 입으면 잠이 잘 온다고? 진짜? 그래서 정 기자는 모른다는 거. 현재 솔로기 때문에 안 됩니다. 202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55명의 연구 대상자들은 모두 첫째 날에는 아무도 착용한 적이 없는 새 티셔츠를 착용. 둘째 날에는 각자의 애인이 24시간 착용했던 티셔츠를 착용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왠지 둘째 날에 잠을 더 푹 잤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둘째 날은 좀 덜 뒤척이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이거 진짜 신기하네. 심리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연구진들은 객관성을 위해 실험자들이 입었던 티셔츠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실험자들은 이게 새 티셔츠인지 애인이 입었던 티셔츠인지 그 차이를 몰랐음에도 수면의 질에 뚜렷한 차이를 느꼈다는 겁니다. 어허. 그뿐만 아니라요. 이 수면 시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수면 데이터 분석 결과 또한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를 입고 잤을 때 실제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연구를 진행한 프란시스 첸 부교수는요. 오랜 시간 교제한 연인의 신체적 존재감이 안정감, 평온함, 신체 이완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겁니다. 애인의 티셔츠를 입으면 잘 잔다라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낙엽도 하나둘 뚝뚝 떨어져서일까요?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이 유독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가을바람이 내 마음까지 시리게 하네. 나 가을 타나 봐. 사실 뭐 가을만 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괜스레 또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니까 나까지 그런가 싶기도 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심리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을 타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흔히 가을 탄다고 표현되는 이 현상은 1년 중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입니다. 근데 왜 하필 가을에 계절성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 먼저 첫 번째,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가을이 되면 이제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져서 일조량이 줄어드니 세로토닌의 분비가 자연스레 감소. 사람들이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로토닌은 해가 지면 수면 주기와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드니 이 멜라토닌의 분비 또한 줄어들어서요. 수면 패턴이 무너져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상, 일명 가을 탄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내 호르몬 변화에 의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었던 셈이죠. 이게 괜히 기분 탓은 아니었군요. 아까 얘기한 일조량 이런 거 관계 있으니까 좀 가을 안 타려면 열심히 햇빛을 좀 쬐야겠네요. 맞습니다. 우울증 진짜 위험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좀 알려줘야겠습니다. 이 광력을 좀 추천해야겠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햇볕도 쐬고 기분 전환도 해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아, 밥 잘 먹었다. 자기야, 나 배가 터질 것 같아. 우리 이제 디저트는 뭐 먹을까? 뭐? 배가 터질 것 같다며? 아니, 그건 밥 빼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 건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또 들어가? 라고 핀잔을 받았던 분들은 이제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디저트 배 따로 파의 억울함을 대변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는 하나인데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빵 배가 따로 있다 이거 그렇죠. 뭐 위장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신비하고도 미스터리한 디저트 배의 진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는 말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밥배, 디저트 배가 따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의 용적은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먹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다시 용적을 키워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밥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가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진짜 의지의 문제였구나. 김준현 씨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맛있는 음식 앞에 배부름이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었던 겁니다. 위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주먹 2개의 크기지만은 많게는 5리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는 뇌 작용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식도까지 차도록 음식을 먹어도 디저트를 먹겠다라고 생각하면 위가 서서히 음식을 내리면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로 있는 건 디저트 배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배 터지게 먹고도 570 맥주를 몇 잔씩 원샷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연 있죠. 술배도 따로 있을까요? 이야, 따로 있다라고 하면 술 더 먹일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는 술 못 먹는 사람한테는 이 결과는 약간 위험한데? 위험하죠. 되는 겁니까, 이거? 자, 원장님, 그러면 술배도 따로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술이 음식이나 물보다 더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면서 생긴 말 같은데요. 위장은 하나지만 밥이 소화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속도와 술이 내려가는 속도가 구분되면서 밥은 상부 위장에 남아서 조금씩 아래쪽으로 배출되는 반면 술은 하부 위장으로 비교적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밥길과 술길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알코올은 물보다 위에서 50% 정도 이상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물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술배는 따로 있었네. 있었어요. 구분이 돼 있네. 흡수가 되니까. 물을 뭐 500cc를 먹어라? 이건 못 먹죠. 그렇죠. 근데 맥주 500을 먹어라? 먹죠. 그럴 수도 있죠. 밥배와 디저트배 그리고 술배가 아무리 따로라고 해도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프리한 식구에 과학이 있죠. 5위는 5. 또 증명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증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전 기자님께 추천해드리는 노래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별 택시. 김현우 씨의 명곡이죠. 손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이 노래를 왜 또 저한테 어디로 가나요? 매기는 겁니까? 뭐 약간은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매기는 거라고요? 이 사람 참 냉정해졌네. 네, 아니 띄워드린 겁니다. 아니 뭐 약지가 길어서 별 타격감이 없습니다. 네. 사실상 승리입니다. 네, 네. 저나 한 기자님은 사실 뭐 없는 얘기지만 전 기자님께 필요할 듯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제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별의 문자. 긴 머리를 잘라내봤죠. 보내지도 못할 편지 적어봤죠. 그렇습니다. 우리 뭐 이별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잊어보겠다고 진짜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무려 실험을 통해서 이별 극복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 과학자가 이런 이걸- 것도 합니까? 정말 과학자들의 과학의 영역이 넓군요. 2018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는 평균 2.5년 이상 사귄 뒤 이별한 남녀 중에 아직도 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있는 20살에서 37살 참가자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뉘어 연구진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에게 전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좀 뭐 잔인한 실험이었죠. 세 그룹 중 이별을 극복하는 데 가장 효과를 보인 건 바로 그 남잔 나보다 게임이 먼저인데다가 음식을 씹으면서 말해서 꼴 보기 싫었어. 헤어진 연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요. 하긴 뭐 원래 정 떨어지면 상대방의 모든 게 미어지지 않습니까?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다고 그러죠. 아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이별을 극복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는가 보네요. 두 번째 그룹은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다는 식의 특정 문장을 읽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스포츠나 취미 활동, 머리 자르기, 좋아하는 음식 먹기 등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한 그룹이 가장 이별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컸던 겁니다. 실험을 연구한 산드라는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하루에 한 번 전 연인의 부정적인 면을 적는 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전 세 번째 방식이 제일 와닿거든요. 좀 딴 일을 하는 거. 음식 먹기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밥만 잘 먹더라. 사랑이 떠나가도 밥만 잘 먹더라. 음식 먹기입니다. 비록 전 연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별 극복에 효과는 있었겠지만 참가자의 기분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 그래.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하러 저렇게. 과학은 과학대로 결국 사랑도 이별도 내 방식대로 겪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니들 한국 복식 잘 나가다 요즘 삘삘대는지 않아? 나 이 헝그리 정신 없기 때문이야. 헝그리 정신.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송강호 씨 대사 다들 잘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도 간혹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요즘 선수들은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메달을 못 따는 거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굶주림 등의 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굴의 힘을 의미하는 헝그리 정신. 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얘기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 저 스포츠 선수들의 정신력만 강조할 때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헝그리 정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일본 이화학연구소 연구팀은 헝그리 정신에 대해 연구를 진행. 그 결과 정말 이 배가 고플수록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배가 부른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아니 그렇긴 한데 배가 고프면 좀 뭔가 기력 없고 에너지도 없고 난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반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연구팀은 서열 다툼을 많이 하는 물고기 제브라 피쉬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 마리는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6일간 먹이를 먹지 않은 공복 상태로 한 수조에 넣어 서열 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아하. 이 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공복 상태에서 싸운 물고기의 승률은 무려 약 77%. 그렇지. 이 배부른 물고기의 승률은 약 23%에 불과 이 배가 고픈 물고기가 서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픈 물고기들끼리의 서열 싸움은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일단 힘이 없어서 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배가 부르면 간절하지 않잖아.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야. 간절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어. 이미 약간 만족한 상태가 있는. 그렇지. 결핍이 있어야 돼. 연구진은 공복이 승부 근성을 자극하는 뇌신경회로를 흥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 공복 시 이 신경회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식욕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오렉신도 의식을 깨우거나 집중력을 높여 신경의 흥분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 끈기를 제어하는 뇌 내 신경회로가 굶주림이라는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극한 상태에 있어야지 좀 끈질긴 어떤 그런 힘? 그런 게 생기는 건가요? 이 연구는 2020년 6월 온라인 과학 잡지 리포트에 게재됐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극한 상태에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헝그리 정신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밝힌 것일 뿐이고요. 타인에게 무작정 헝그리 정신만을 강요하면 안 될 겁니다. 제가 이번 특종을 취재하면서 우리 제작진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작진의 넓은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오 기자를 살려준 그 순간입니다. 뭔데? 오 기자도 감사해 하셔야 돼요. 롤드 광고? 아, 이거 무섭죠. 완전히 수직 이상으로 꺾이죠? 아, 그 짱이야. 어우. 야, 그날의 공포가 아, 나 저 때 생각만 해도 진짜 와. 야, 근데 살려주긴 뭘 살려줍니까? 저 진짜 죽을 뻔봤거든요, 진짜. 알고 보니 우리 제작진이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준비했던 거였습니다, 무슨 이게. 소리예요? 심장과 뇌 안 좋았습니다, 저는.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면 몸속에 있는 결석이 빠진다고 합니다. 없는 결석이 왜 빠져요? 생기다 말아요. 없어져라. 결석 막은 저렇게 줄 알아. 안 믿습니다. 아, 그럼 또 두 분 조만간 또 결석 해결하러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못 믿으시겠지만 이게 또 실제 연구가 존재합니다. 2016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실험에 착수, 실리콘으로 만든 신장 모형 안에 결석을 넣은 뒤에 디즈니 월드에서 롤러코스터에 탑승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결석 제거 효과가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롤러코스터 앞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17%, 뒷부분에 앉으면 결석 제거율이 약 64%. 앞자리보다 움직임이 강도가 큰 뒷자리에 앉았을 때 결석이 빠지는 효과가 더 증폭했습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워팅거 교수는요.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롤러코스터를 타보십시오. 의료적 치료보다 확실히 비용이 덜 듭니다. 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 연구는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독특하고 기발한 연구를 선정하는 제28회 이그 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자들 좀 심심해요. 왜들 그래요? 아니 결석을 치료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뭐 안 타느니 타는 게 낫지. 혹시라도 빠지면 아,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이 꿀팁 역시 미국 미시건 주립대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 롤러코스터 중에서도 신장 결석 제거에 더 효과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서는 스페이스 마운틴과 로켓 롤러코스터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중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석이 신장에 고정돼서 결석 제거율이 낮았고요. 빅 선더 마운틴은 좌우의 움직임이 더 많아져서 결석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의 신비한 효능, 다만 심약자, 노약자, 오상진 기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탑승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통제의 한 종류로 유명한 아스피린은 심장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역시 두통, 치통뿐 아니라 여기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하트. 심장? 근데 이 하트는 하트인데 좀 다릅니다. 심장이 아니라요. 바로 마음. 에?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입 B 놀이? 네. 왜? 그냥 이거 플라시보 아닙니까? 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겐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다른 그룹에겐 위약을 먹게 한 뒤에 불쾌감을 자극하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슬픈 영화를 틀어줬습니다. 그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를 먹은 그룹은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덜 느낄 뿐 아니라 심지어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미국 켄터키 대학 연구팀 역시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먹게 한 뒤에 fMRI 촬영을 한 결과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했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연구팀 또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의 심리적 치유 효과를 확인하는 등 여러 과학자들이 진통제의 뜻밖의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진통제를 먹고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회사 동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는데요. 진통제를 먹으니 한결 낫더군요. 이런 실험 참가자들의 증언도 뒷받침됐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통증이 좀 치료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느끼는 뇌의 기관이 비슷한 데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 복용으로 해당 뇌 부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둔감해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은 금물. 그렇죠. 절대 남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도 기자님께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 최장수 동물은 무엇일까요? 거북이 아닙니까? 거북이. 너무 일차원적인 접근이에요. 예. 다들 거북이라고 생각하죠. 네. 좀 고차원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잘아요. 그냥 자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척추 동물 중 현존하는 최장수 동물은 상어입니다. 상어? 그 중에서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연안을 비롯한 북대서양에서 서식하는 그린란드 상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2016년 덴마크의 한 해양 연구팀이 북대서양에서 발견한 그린란드 상어 28마리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진행한 결과 그린란드 상어들의 나이는 당시 최소 272세에서 최대 512세로 밝혀졌는데요. 무려 조선시대 연산군 11년 1505년에 태어난 상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럼 한 250년 살다 가면 이제 단명했다 그러겠네요. 그렇죠. 500년까지도 살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이게 또 동물이어서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확합니까 이게? 네, 의심하지 마시고요. 좀 더 들어보십시오. 자, 그린란드 상어의 미스터리 그 첫 번째 장수 비결. 이 상어들은 1년에 불과 약 1cm밖에 자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린란드 상어가 서식하는 심해 수온은 1도에서 20도 사이로요. 이 차가운 수온이 상어의 성장과 신진대사 속도를 늦추고 노화 방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수온에 사는 다른 해양 생물들도 똑같이 장수해야 되는데 그린란드 상어만 수백 년을 산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린란드 상어의 두 번째 미스터리, 사냥법. 그린란드 상어를 해부한 결과 상어의 뱃속에서 갑각류, 해파리, 어류, 물개, 바다 표범, 돌고래, 심지어 북극 곰까지 너무나도 다양했는데요. 다 먹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입니다. 그린란드 상어의 평균 유영 속도는 시속 1.2km. 엄청 느린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빈이 걷는 속도 같은데? 상어의 먹잇감 중 하나인 물개는 시속 25km로 빠르게 헤엄치는데 어떻게 자신보다 훨씬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다른 생물에 기생하는 갑각류, 요강류가 상어의 안구 표면을 갉아먹어 그린란드 상어 대부분이 시력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요강류가 몸에서 빛을 발산하는데 이 컴컴한 심해에서 이 빛을 보고 먹잇감들이 그린란드 상어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 연구에 따르면 요강류는 발광 능력이 없어서 먹잇감을 유인하는 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500년을 살죠? 사냥도 똑바로 못할 것 같은데. 북대서양을 유유히 헤엄치며 500여 년을 살고 있는 최장수 척추동물 그린란드 상어. 그들의 신비로운 비밀은 과연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이번 특종은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시원하겠다. 자, 이곳은 중국 산시성 닝우현 루야산의 해발 2,300m에 위치한 깊이 100m 이상의 초대형 얼음 동굴입니다. 여기서 과학 상식 퀴즈. 자, 두 기자님. 물은 몇 도에 설지요? 이걸 맞춰야 됩니까? 모르죠. 좀 불쾌합니다. 0도. 0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녹는 점은 몇 도일까요? 내가 어느 점에 있으면 어느 점에 있어. 아니 똑같죠. 오. 그런데 이 얼음 동굴은 외부 온도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에도 전혀 녹지 않고 아주 꽁꽁 얼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바깥 온도가 뜨거워도 안에 온도가 낮으면 얼어 있죠. 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동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동굴은 중국 과학 아카데미 지질연구소 동굴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 결과 약 300만 년 전의 형성, 만년 얼음 동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큰 얼음 동굴은 대부분 시베리아나 남극같이 위도가 높은 추운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는데요. 이곳은 중위도에 위치, 얼음 동굴이 형성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얼음 동굴에서 불과 1km 이내의 거리에 수천 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화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 아니 근데 어떤 원리로 얼음 동굴이 형성되고 녹자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원리를 그러면 과학자들이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한 얼음 동굴이 어떻게 형성됐고 유지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굴 아래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시스템과 흡사한 신비한 냉각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요. 녹지 않는 얼음 동굴의 신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7일 밤 11시 49분 무렵 멕시코 남부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 멕시코 역대 최대 규모 강진으로 지상에서도 수십 명의 사망자가 속출하며 엄청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우, 세상에. 그런데 말입니다. 지진 발생 후 멕시코 시티 상공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저 뭐죠? 번쩍번쩍? 마치 오로라처럼 여러 색의 빛이 상공에서 빠르게 번쩍거리는 이 섬광은요.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닌 지진 발생 후에 일어난 괴 현상인데요. 자, 일부 음모론자들은 멕시코에 나타난 이 섬광이 오로라라고 주장했는데요. 멕시코의 위도상은 오로라일 수가 없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멕시코 섬광은 미국 하프의 소용입니다. 미국의 고출력 고주파 송신기 하프에서 발사한 고주파로 인해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과 마찰에 생긴 인공 오로라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우리가 하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긴 한데 뭐 기후도 조작하고 인공 지진까지 일으키고 뭐 이런 루머가 있잖아요. 뭐 또 비밀 실험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선 지진 발생 전에도 이 같은 섬광이 가끔 포착됐고 간혹 지진 발생 후에도 섬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이 섬광의 원인에 대해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선임 연구원 프리드먼 프로인드 박사는요. 지진파로 생긴 전기 에너지가 암석에 튕겨나가 공기층과 만나면서 섬광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미국 물리학회 모임의 트로이 심브롯 교수는요.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 물질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는데 이 균열로 생긴 마찰이 만들어낸 빛입니다. 즉 지진파의 영향은 아니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지진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UFO가 있는 거예요. 이 UFO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의문의 빛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별빛이 내린다고는. 자, 마치 하늘로 솟구쳐 오는 듯한 이 빛기둥은요. 2013년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해안 지역 상공에서 포착된 것으로요. 당시 부산은 지진, 번개, 벼락, 돌풍 등 그 어떤 것도 관측되지 않은 아주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이 빛기둥을 목격한 시민들은 산불이나 배 폭발 사고를 의심했지만 당일 화재 사고는 없었고요. 이 의문의 빛기둥은 30분 뒤 확연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아니 30분 동안 저로 떠 있었다고? 네.
진짜 이상한데 이건? 자, 정말 놀랍게도 의문의 빛기둥이 나타나기 바로 전날 부산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목격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 부산의 광안대교 관리사업소에서는요. 자세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가로등이나 등대에서 비친 조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기둥이 목격된 같은 날 같은 시간 울산 거제도의 해안가에서도 빛기둥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출. 빛기둥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는데요. 딴 데서도 봤구나. 그러니까 등대, 가로등, 인위적인 불빛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네.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울산 거제에서 보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4년 뒤인 2017년 2월 3일 부산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빛기둥. 이번은요. 또 왔어? 더 많습니다. 저렇게 많어? 이거 뭐야? 다시 나타난 빛기둥에 대해 기상청 관계자는요. 오징어잡이 배와 같은 어선의 불빛이 굴절돼 하늘에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빛기둥은 어선 불빛이 반사돼 생긴 신기루란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요. 두꺼운 구름이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해 지상에서 나오는 불빛을 반사한 겁니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멕시코와 우리나라 상공에서 발견된 의문의 빛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엔 여름 미스터리 특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입니다. 배우 선우선 씨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저분 거짓말 안 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시죠? 저는 방송 같이 봤는데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자, 2017년 한 영화 감독이 촬영 장소를 찾던 중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속, 폐가 인근, 의문의 버려진 차가 덩그러니 놓여있던 음산한 분위기의 숲이었습니다. 공포영화 단골 배경이거든요. 많이 숨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혹시 그분이 공포 영화를 찍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무서워. 사실 그는 공포영화, 고사, 피해 중간고사, 휴먼 영화, 개춘 할망 등을 연출한 창 감독이었습니다. 당시엔 구미호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영화 숲속의 아이를 준비 중으로요. 구미호 역의 선우선 씨가 임산부에게 주술을 거는 장면을 찍던 중 우리 선우선 배우가 귀신을. 이거는 진짜 귀신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약간 그 몰입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럴 거예요. 환경일 수도 있겠죠. 야, 근데 하필 또 주술신이잖아요. 그 씬을 찍을 때 나타났다는 거죠. 본인이 또 음산한 기운을 갖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 기운에 끌려서 귀신이 나오게 된 건가?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카메라 배터리가 또 나갔잖아. 아까 분명 켜져 있었는데? 아니 모니터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면 완충돼 있던 카메라의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모니터의 화면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등 기묘한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뭐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의심해 볼 만하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음산한 기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숲속에 차가 버려져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누가 차를 거다 버립니까? 그냥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차를 버리고 뭐 그 어떤 차 주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공포 영화 촬영 중 목격한 귀신과 미스터리한 현상. 정말 그곳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존재했던 걸까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을 비롯해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타우랑가 등 197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까지 뉴질랜드 주민들은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코피까지 흘렸어요. 머리가 아파 살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수면 장애부터 심박수 증가, 심지어 코피까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뭐지? 뭔가 막 기계음 같긴 한데. 뭔가 막 울음소리 같은데 이거? 얘기하다 울고. 막 이런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윙윙 지직 막. 근데 이제 이게 괴로울 거는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코피까지 흘렸다고요? 이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소음의 주파수가 100Hz 이하의 저주파로 신체에 직접 진동을 주기 때문에 심할 경우 극심한 피로와 함께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신체적 고통까지 유발하는 이 미스터리한 소음은요.
뉴질랜드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 소음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들리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예. 아니, 소음의 정체를 조사를 해봤나요? 해봤죠. 1999년 미국, 2011년 캐나다뿐만 아니라 2012년엔 뉴질랜드 웰링턴 시 의회가 그리고 지난해에도 뉴질랜드 타우포의 환경보건 책임자가 나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극지방에 이렇게 비행기들이 뭐 많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속으로 갈 때 소닉붐이라고 엄청난 굉음이 발생하는데 이게 그런 또 비행기 소음이 아닐까? 실제로 소닉붐이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2016년 미국에서 정체불명의 소음이 발생했을 당시 미 공군 측에서는요. 당시 소음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소음의 원인이 소닉붐일 가능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소음의 정체가 의문이다 보니 일각에서는요. 좀 전에 오 기자가 멕시코 의문의 섬광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프의 소행일 것이다 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프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각국에서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상하죠. 미국에서 먼 데서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게다가 미국 본토를 자기가 공격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 정체불명의 소음. 과연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번 초자연 현상은 영상으로 먼저 함께 하시죠. 자, 2016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의문의 동그란 빛. 어쩌면 UFO보다 더 신비롭고 더 목격하기 힘든 초자연 현상, 일명 볼 라이트닝 부상 번개입니다. 네? 이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볼 라이트닝은 심한 뇌우가 발생할 때 일반 번개가 발생할 확률의 10만 분의 1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고요. 우와. 골프공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그리고 주황색, 파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볼 라이트닝은 1638년 영국에서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1987년 호주 퀸즐랜드, 2010년 호주 브리즈번, 2012년 중국과 러시아 등 수세기에 걸쳐 목격되어 왔습니다. 근데 번개가 공 모양의 색까지 있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볼 라이트닝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볼 라이트닝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볼 라이트닝이 더 신기한 거는요. 보통 번개가 칠 때는 비릿한 금속 냄새에 비슷한 오존 냄새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라질 때 유황 냄새가 났어요. 일반 번개와는 다른 특유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볼 라이트닝은 벽이나 유리를 통과하며 지표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때는 폭발까지 일으키는 등 우리의 상식을 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네. 이상하다. 이건 뭐 전혀 다른 번개랑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아직 밝히지 못한 건가요, 그러면? 오랜 세월 볼 라이트닝 현상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자기장 때문에 형성된 특이한 형태의 플라즈마입니다. 지진파가 충돌할 때 돌에서 방출된 빛일 겁니다. 수많은 추측과 이론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볼 라이트닝이 왜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등 정확한 원리와 구조는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꽤 발전했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네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난 1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20 지폐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20 지폐는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What? 그러니까 약 2만 배의 가격에 낙찰된 겁니다. 한 $20 지폐면 2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4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 한화 약 4억 3천만 원에 낙찰된 $20 지폐 정체. 2003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한 대학생이 현금 지급기에서 출금하던 중 어? 뭐야? 잘못 인쇄된 건가? 인출한 $20 지폐에서 세계적인 청과 기업 델몬비의 로고를 발견한 건데요. 에? 과일 주스 라벨이 왜 저기다 붙여 있습니까? 이후에 이 대학생은 델몬비 로고가 새겨진 $20를
한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요. 7년 넘게 화폐를 수집해왔지만 지금껏 이런 화폐는 없었습니다. 2003년 당시 한 화폐 수집가에게 한화 약 1,110만 원에 거래됐고요. 이어 2006년에는 약 2,700만 원의 낙찰, 그리고 올해 무려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폐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로 인쇄가 된 건가? 올해 델몬비 지폐 경매를 주관한 헤리티비 옥션에 따르면 1996년 미국 재무부의 텍사스주 포트워스 조폐장에서 제조된 $20 지폐로요. 1년 번호가 찍히기 전에 이 스티커가 부착된 것입니다. 보통 지폐를 만들 때 이런 스티커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제조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20 지폐 델몬비 로고가 그것도 컬러까지 선명하게 박히게 됐고 또 까다로운 검수 과정을 거치고도 재무부의 지폐 승인 과정을 통과해 유통까지 됐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델몬비 지폐. 대체 로고 스티커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기술을 피해 세상에 나오게 된 걸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요. 미국 미네소타주의 저지 매그니 주립공원에 위치한 불을강의 신비한 폭포, 일명 악마의 주전자입니다. 뭔데 이게? 도대체 왜 신비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폭포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이즈. 쌓여서 고이고 아래로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비한 폭포는 좀 다릅니다. 보셨다시피 폭포는 두 갈래로 나눠져서 이 우측의 폭포는 아래로 떨어져서 강물에 이렇게 고인 다음에 유입이 되는데 다른 한쪽의 폭포는 절벽 아래 구멍으로 떨어진 뒤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네? 보십시오. 끊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더 미스테리한 건요. 왼쪽 폭포 구멍에 탁구공이랑 나무를 던졌는데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폭포 물과 함께 사라진 거라고요. 아니 근데 저거는 저렇게 많은 물이 저게 뭐 누가 틀었다 끄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을 텐데. 그 물이 다 어디 갑니까? 자, 그래서 폭포물을 집어삼킨 듯한 이곳은 일명 악마의 주전자라 불리며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스팟으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미네소타 천연자원부에서 이 폭포를 조사, 2017년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폭포 이전에 초당 123 입방피트의 물이 이동하고 폭포 아래 강에서는 121 입방피트의 물이 이동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왼쪽 폭포의 물이 강 하류에서 다시 합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람들이 던진 물건뿐만 아니라 폭풍이 닥칠 때 구멍 속으로 떨어진 수많은 나무 조각과 침전물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현상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요. 물건은 발견이 안 됐다 이거죠. 이 물은 합류가 됐지만 그러면 구멍 아래 뭔가 거대한 큰 동굴이 있어서 거기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침전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폭풍이나 태풍 같은 거 올 때 나뭇가지들도 엄청 들어갔대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막혔으면 아예 저 구멍이 막혀서 더 이상 절로 물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지하동굴설,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물에 쉽게 녹는 성질인 석회암 지대에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폭포가 있는 곳은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빨리 식어서 생성되는 화산암 종류의 유문암 지대입니다. 물에 쉽게 녹지 않아 거대한 지하동굴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유문암은 안 녹아요. 아니 근데 도대체 그럼 그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걸려있다니까 거기. 답답하네 정말. 턱에 걸려있다니까. 내가 진짜 내 꺼내줘 탁구공 들어가서? 내 꺼내줄게 내가. 수중 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꺼내주면 될 거야. 탁구공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코로나19가 끝나면 제일 먼저 정 기자님 투입되는 거죠. 사라진 물건들에 대해서는 소용돌이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부서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고요. 오랜 시간 쌓인 물건들이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은 건 이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게다가 왼쪽 구멍으로 흐른 폭포물이 강의 어느 지점에서 합류하는지 역시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자, 과연 물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신비한 구멍, 악마의 주전자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두 기자님은 어딘가에서 보물선이 발견됐거나 돈 되는 뭔가가 널려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고 봐야죠.
구경은 하러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네. 주위 상황을 좀 살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분 다 지금 당장 남미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 남미. 남미? 근데 이거는 뭐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작은 어촌 마을 부아카. 지난 9월 이후 부아카 해변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뭐야? 왜 이래? 어우, 사람들 봐. 엄청 몰려가네. 이게 뭐 많다. 주민들이 구아카 해변으로 몰려든 이유. 지난해 9월 해안가를 산책 중이던 주민 라레스가 주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뭔가 반짝이는데 이게 뭐지? 라레스가 바다에서 주운 건 다름 아닌 보석. 보물선이네. 이후 라레스가 바다에서 보석을 주었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부아카의 주민 약 2,000명이 해변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와, 뭐 진짜 바다에서 보석들이 떠밀려 온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라레스가 보석을 발견한 뒤로도 금반지, 은팔찌, 보석이 박힌 장신구 등이 발견. 대부분의 주민이 모두 일명 보물찾기에 성공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물이 떠밀려 왔고요. 이 중 일부 주민들은 보석을 약 160만 원에 판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보석이 해변으로 떠밀려 오자 사라진 해적선 속 보물이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걸 알고 신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보석이 떠밀려 왔다면 정말 보물선의 침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구아카 인근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는요.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보석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보석 전문가에게 보석을 의뢰. 이 보석은 20세기에 가공된 것으로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품질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조 시기, 장소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바로 너다. 갈 데 많네요. 악마의 주전자에 들어가신 다음에 주전자 들어가서 이제 뚜껑 하나 맞죠? 꺼내서 SNS 에 올리고 거리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공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보석이 밀려오는 베네수엘라의 한 마을. 대체 이 보석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2011년 6월 8일 일본 이시카와현 카가시에 거주하는 사치코 미나미가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이 올챙이들은 다 뭐야? 바로 길이 2cm가량의 올챙이 20여 마리의 사체가 지붕과 현관, 우체통 등 집 주변 곳곳에 떨어져 있던 겁니다. 혹시 뭐 새벽에 무슨 뭐 태풍이나 뭐 토네이도 이런 게 불어가지고 근처에 연못에 있던 뭐 올챙이들이 다 휩쓸려갖고 날아온 거 아니에요? 태풍에. 우리도 예전에 뭐 중국의 해산물비 소개했고요. 세르벨 개구리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때 뭐 돌풍이나 태풍, 토네이도는 다양한 원인들을 추측한 바 있죠. 아하. 일본에서 발견된 올챙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상현상에서 떠밀려 갔다가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올챙이가 발견되기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해당 지역은 태풍, 토네이도는커녕 소낙비조차 내리지 않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게다가 마른 하늘에서 올챙이비가 내리는 괴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까 자동차 위에 올챙이들이 죽어 있었어요. 2년 전인 2009년 6월에도 인근 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하쿠산시에서 3차례에 걸쳐 떨어져 죽어있는 올챙이 1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후에 올챙이비는 북쪽의 토호쿠 지방, 남쪽의 큐슈까지 전국적으로 확산. 그런데 이때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요. 해당 지역에 태풍이나 토네이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올챙이가 어떻게 날아다녀? 못 나르죠. 개구리도 못 나르는데.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면 누군가 장난으로 보기에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누가 벌일까요? 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올챙이 비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백로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올챙이를 물고 가는 도중에 떨어진 겁니다. 라고 주장도 했지만요. 일본의 한 동물원 관계자는 수백 마리의 올챙이가 일제히 같은 장소에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백로가 한 100마리씩 물고 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백로 100마리가 하나당 한 마리씩 물고 간다 해도 그러다 쳐요. 새끼 주려고. 동시에 떨어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일본에서 내린 올챙이 비. 대체 이 올챙이는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걸까요? 여름철의 숲은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번 특종 역시 미스테리한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사진만 봐도 음산하네요. 진짜. 아 근데 나무들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하다. 기이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 같죠. 네, 오싹하네 진짜. 이 숲이 바로 루마니아에서 내려오는 미스테리한 전설의 숲. 무려 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여의도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이아바치우 숲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숲이 미스터리한 장소가 됐습니까? 과거 한 목동이 양 200여 마리를 데리고 호이아바치우 숲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양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목동. 만약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실족사했다면 그 흔적이 발견돼야 되겠죠. 문제는 목동의 시신뿐 아니라 양이 무려 200여 마리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사체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믿기 어려운 호이아바치우 숲의 미스터리는 단순 전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무들을 보시면요.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누가 분재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약간 이렇게 합성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변조준 것처럼 그죠? 이 수년간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무의 성장 패턴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이아바치우 숲이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UFO 출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1968년 군사기술자인 에밀 바네아가 친구들과 함께 이 숲을 방문했다가 하늘에서 정체 모를 은색 원반을 발견. 당시 UFO 논란이 일며 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숲 주변에서 풍선이나 소형 비행선을 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이아바치우 숲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면 왠지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숲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고요. 유령도 봤다고요. 호이아바치우 숲에서 원인 모를 고통을 호소 혹은 유령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잔시의 한 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이,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이 뭐야?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누군가 운동기구에 윤활유를 과도하게 바른 뒤 기구를 움직인 거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움직였던 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냐. 윤활유 못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건 그럼 누가 장난인 거잖아요. 아니 경찰도 출동해놓고 찍고 앉았는데. 근데 신기하니까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윤활유였다는 거잖아. 결말 너무 자, 시시한데요. 범인은 윤활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주의 피르맛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피르맛의 놀이터를 찾은 한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같은 윤활유예요? 이게 윤활유로 가능합니까? 분해는 좀 다르지. 글쎄요. 바람 아니야? 바람에 바람이야. 휘날릴 수 있잖아. 홀로 움직이는 이 미스터리한 그네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고요. 놀이터 인근에서 죽은 그 소년이 혼자 와서 그 그네를 타는 거 아닐까? 응? 아니야. 그네 성스러운 기운이 깃든 걸 거야. 피르만 놀이터 그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 가장 먼저 제기된 주장, 전 기자와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네가 흔들렸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바람 때문에 그네가 움직였다 하기엔 그날 움직이는 그네가 다를 뿐더러요. 세 개의 그네가 동시에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그네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날 바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두 개가 흔들리는 일인데 굳이 하나만 흔들린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바람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불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그네가 설치된 곳에 강력한 자기장이 흘러 그네가 스스로 흔들린다고 주장했는데요. 맞네요. 그러나 자기장 측정기를 동원해 실험한 결과 특별한 자기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장 가능성 전 높게 봤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나? 그리고 마치 누가 타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신기하네.